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노인 지도자 대학원장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함께 참여하신 대학장님을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노인대학 최은희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노인대학 송환섭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강북구 노인대학 엄태길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성 이야기입니다. 도성은 왕이 거주하는 왕성과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을 아우르는 성곽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조선 왕조 시대 때에 왕이 거주했던 곳은 모두 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그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성된 성입니다. 태조 5년에 정도전이 계획하여 세운 성입니다. 한양도성은 전 세계에 있는 도성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아주 귀한 성입니다. 한양도성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은희 학장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양도성은 조선 왕조에 건설된 그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양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길이가 무려 18.6km라고 합니다. 그리고 1396년에서 1398년까지에 걸쳐서 이 도성이 축조가 되어졌는데, 태조가 사실 고려 왕조를 내리고 그리고 조선 건국을 한 것이 1392년이었거든요.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95년에 궁을 짓습니다. 경복궁을 짓고, 그리고 1396년에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했던 거죠. 태조의 업적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크고 귀한 업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도성의 기능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방어 기능인데,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을 5m부터 한 8m 높이로 이렇게 높게 쌓고, 중간중간에 이제 망루를 설치하고, 또 군사 시설을 뒤에 설치해서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거 활용하지 못했어요. 이게 좀 나쁜 역사긴 하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선조께서 어주로 피난을 가시는 바람에 성을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성이 그냥 방어구시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는 바람에 또 방어구시를 못했어요. 이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제 통치 기능인데, 성 안에 이제 왕궁과 관료들이 살 수 있는 이 숙소들이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그 성 안에서 행정과 또 왕의 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통제 기능인데, 성곽과 이렇게 사대문, 사서문을 통해서 성 안과 성 밖이 구분이 됐어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왕권을 보호하고 이런 목적으로 했고, 이 성문을 저녁에는 닫았다가 아침에는 열고 함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성에 함부로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을 우리 송 학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 학장님이 한양 도성은 방어 기능과 통치 기능과 통제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양성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양 도성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태길 학장님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까? 한양 도성의 구성은 즉 말하자면 동서남북에 있는 그 대문, 거기에 또 준하는 소문, 그 4대 문과 4대 사소문, 거기 지금 현재 그 소문을 인용해서 하는 지역이 지금 동소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서울시청 앞에는 서서문로가 있어요. 칼 빌딩 앞에. 예, 그런 것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각 성은, 각 문은, 대문은, 그때 그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데 왕들이 잘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부 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대문과 사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대문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양도성의 사대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동대문입니다.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동대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시지요. 이 동대문의 특징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물 1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조금 보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종 때에 약간의 중수가 있었고, 26대 그 고종 임금 시절에 막루도 좀 고치고 성곽도 좀 보완하고 집안도 돋우는 이런 부분적인 보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숭례문이라고 하는 현판을 양녕대군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읽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그냥 남대문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불리기 시작을 했었대요. 그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것이 1996년까지 그냥 남대문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문화재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서울 숭례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동대문과 남대문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남대문은 최근에 큰 화재도 있었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 2월 달이었죠. 겨울이었었는데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온 국민들이 TV를 지켜보면서 그 남대문의 불탄 모습에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놀라움이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니, 우리의 문화재가, 우리의 국보가 이렇게 타버려도 되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었는데요. 숭례문 수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어졌고 잘 보관이 되어져 있어서 조선 전기 양식을 그대로 그 전에 남대문을 건축했던 그것을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대로 복원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인정을 받게 되어져 가지고 국보로서 계속 유지가 되어질 수 있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보 1호가 소실됐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다음은 유일하게 지금 볼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서대문이라고 이르는 돈의문입니다. 이 서대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을 돈이문이라고 하면 의가 돈독하다는 문이다 이거죠. 돈이문에는 서대문이라는 명칭이 있으나 이는 근대에 와서 불린 이름입니다.
원래는 신문이라고 불렀으며 인근의 세문안로 세문안교회 그 등의 이름을 따서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문은 한양 도성의 축조와 그 다음에 함께 1396년에 건립이 되었죠. 이름은 유교의 덕목인 인의의 지신 중에 의를 넣어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96년 태조 5년에 9월 다른 성문과 함께 완공되었는데 당시 돈이문이 사직동 고개에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22년에 2월에는 서전문을 막고 다시 돈이문을 열어가지고 이때 예전에 있었던 돈이문과 서전문은 모두 철거하고 오늘날 신문로에 있는 언덕에 새로이 건설한 것이 바로 1771년 문과 누각에 새로 지어진 건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유래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서쪽에 있는 문이죠. 중국과 가까웠기 때문에 중국 사신들이 이 서대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럽니다. 사실은 의미가 깊은 그런 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전철을 놓자고 허물어 버린 게 안타까운 일이지요. 철거된 돈이문의 기와 목재는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염덕기라는 자에게 205원 50전에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이 16원 정도였었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시세로 치면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최성의 석재와 주변 성벽은 도로공사 자재로 사용됐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철거 과정에서 돈이문의 편액, 그 현판만은 남았는데 창덕궁의 행각에 보존해 오다가 1992년에 덕수궁 궁중 유물 전시관 수장고를 거쳐가지고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되어서 2014년 한양 도성박물관 현재 지금 종로 그 디자인 포장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글로 해서 박물관을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는 관광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한양 도성에 오시면은 무엇을 구경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관광에 대해서는 제가 한 45년간 그 관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서울 창경궁 또는 뭐 경복궁 또 남산 타워 다음에 또 물론 남대문 동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 관광 자원으로서는 이제 서대문 독립공원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공원, 그 다음에 청와대, 중앙고등학교, 북청 한옥마을 같은데, 태화관, 그 다음에 3.1대로로 해가지고 탑골공원 이런 데를 이 관광 자원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덕수궁의 그 고적대 재현 행사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한국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성을 따라서 이제 등산로와 산책로들이 쭉 개발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또 능선을 따라서 이게 연결된 성곽에는 이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도록 다 도시와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성을 따라가다 보면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 그 다음에 북악산에 있는 팔각정 등 이런 관광 명소가 많이 있고 또 주변에 연결된 이런 그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오는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찾고 있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네, 이 남산타워는 서울의 대표적인 트렌드 마크지요. 또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시장. 네, 남대문 시장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도 아주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양 도성은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관광적인 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지 되는데 이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도성을 어떻게 보존해야지 되는지요. 한나라의 문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력으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비록 전쟁을 하더라도 역사 문화는 파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은 정치 권력 싸움과 그 다음에 정식으로 나라에서 만들어진 군과의 싸움이지 문화와 죄 없는 백성과의 싸움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돌면서 성 주변으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문화 예술을 즐기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연인의 손을 잡고 가족의 손을 잡고 오르는 사람 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숨을 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양도성은 지금도 숨을 쉬고 앞으로도 영원히 숨을 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양도성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역사 관광명소로 환영받기를 바라고 잘 보존 유지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손색이 하나도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양도성의 그 등산로나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성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양도성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장려하고 또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성입니다. 대대손손 아끼고 다듬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 우리 노인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